카카오 게임즈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525대 1, 청약 금액은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공모주 청약 역사를 새로 썼던 SK바이오팜의 경쟁률을 하루 만에 넘어선 건데요. 뜨거운 청약 열풍 현상, 배경부터 냉정히 따져봐야 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사례를 적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셈인데요. 예상 효과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 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카카오 게임즈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 약 59조 원을 끌어모았고요. 사상 최대 증거금인데 최종 경쟁률은 1,525대 1이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한 열풍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1,550대 1 가까운 경쟁률, 정확하게 1,524.85대 1인데요. 네.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한국 정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폭발적인 이 자금의 쇄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의 최고 기록은 SK바이오팜이 이 청약에 약 31조 정도 들어온 것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청약 전거금만으로도 58조 5,540조가 몰렸으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이 과열장세, 인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12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를 사기 위해서 몰려돈 돈의 증거금만 거기에 10%가 넘어서는 58조. 그리고 청약금만 따진다면 이게 곱하기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0조 되는 돈이에요. 실로 엄청난 돈이 이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령을 가리지 않고 청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40대가 가장 많이 몰리기도 했고 1인당 청약 금액은 70대에서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청약 열풍의 이유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청약 열풍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한결같이 분석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이것을 유동성 과잉 배포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총 통화량이 약 3,100조,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이 수습책으로 정부 재정 또 한국은행 계정에서 돈이 많이 풀려 나갔는데 그 돈이 충분히 소비되거나 투자되지 않고 시중에 이제 굴러다니고 있는 와중 속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 나온 거죠. 카카오 하면 지금 진격의 카카오라고 해서 주가 상승률이 올 들어서 가장 높은 네. 회사입니다. 우리가 카카오 메신저, 카카오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자회사인데 특히 이 카카오 게임즈는 이 카카오를 메신저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장점도 있는 데다가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는 집콕족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 수요가 늘고 게임주의 인기가 높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시중의 초저금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한다고 그러는데 영끌을 해서라도 공모주를 청약하면 만약에 배정만 받는다고 그러면 큰 돈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어저께 이 카카오 게임즈에 돈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 배정 결과, 청약의 결과는 좀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이 청약 정거금으로 납입했다 한 그 경우에 겨우 받을 수 있는 주식이 5주.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청약자들은 단 한 주도 당첨이 안 되는 네. 또 이 청약 낙첨 사례로 볼 때도 최악의 참사가 일어나서 일부 동학 개미들은 영끌
고문을 당했다, 희망 고문을 당했다. 기회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2천만 원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희망 고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청약 증거금을 넣은 건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고 공모주라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예, 이 공모라는 게 공개적으로 팔고 사게 하겠다는 그 첫 번째 주식인데요. 우리가 회사를 만들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을 하고 회사를 꾸려가는데 처음에 회사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를 비상장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회사가 좀 크면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이라는 것은 오를 상자, 매장 장자. 그러니까 증권 거래소에 매대에 물건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국민들이 증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증권의 가격, 주식의 가격은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첫 거래, 그러니까 비상장에서 상장 매대에 첫 올라갔을 때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가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IPO 형태로 해서 그 첫 공모가를 이제 회사가 지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공모가가 시중에 나왔을 때 수요 공급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좀 낮기 때문에 네. 이 주식을 사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미리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청약 증거금이고요. 청약 증거금 1억당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주식 5주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어제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59조 정말 상당한 금액인데 어디에서 왔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지난 8월에 신용대출이 최대 4조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증권사의 CMA 잔고 역시 이례적으로 하루 새 6조 원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좀 과열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한 업체의 이 상장에 58주씩이나 몰려든다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열 현상이 분명히 있죠. 그만큼 지금 시중에 유동성은 풀렸는데 그 돈이 갈 곳을 잃어한다, 알 곳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책 당국이나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데 또 GDP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묘를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증권사에 돈이 몰려서 주식의 투자 저변이 늘어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네. 정권에 돈이 몰려서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간다면 그 기업이 결국 기업의 생산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증권 시장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증권 시장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네. 그것이 넘어오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은행 돈까지 다 빼서 CMA 돈도 나오고 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하루 이틀 만에 58조란 돈이 한 회사에 몰린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건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출범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도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기구가 출범하는 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부동산 거래를 좀 안정화시키자라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 의지의 표시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게 된 것은 그 거래 중에 상당 부분의 불법 거래 또는 투기 거래가 많이 있었다. 네. 이런 투기 거래를 불식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거래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인식하에서 정부가 아예 전문 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매매 또는 전월세하는 건건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부정거래를 밝혀보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당초의 취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앞으로 설치가 되면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현재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어저께 부동산 거래 장관 대책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에 약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두고 하나의 공무원 공조직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검찰도 파견되고 금융위원회도 파견이 되고 또 국세청에도 파견이 돼서 네. 부동산 거래를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투기 단속반이 존재합니다. 네. 이것을 현재 지금 10명 또는 20명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입법 동의가 있어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국회에 곧 상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뭐 취재야 불법 행위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긴 한데 이게 부동산 빅브라더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아무리 정책 의지가 선하고 올바르고 하더라도 그 방법론에서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공포를 야기하게 된다면 네. 그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많이 받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거래정보분석원에서는 개개인의 부동산 사태, 이를테면 자그마한 월세 하나까지도 대학가에서의 단독주택, 단칸방 하나까지도 다 거래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이걸 거래하다 보면 결국은 부동산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 경제 행위를 다 봐야 그 가운데서 부동산 비리를 밝혀낼 수가 있는데 네. 마치 이 조지 오웰이 경고한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빅브라더 모든 것을 정부가 챙기다가 국민들이 공포에 떠는 세상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국세청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 각종 그 분석원이 존재합니다. 현재의 그 기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부동산 빅브라더 조직을 만든 나라는 적어도 나라다운 나라 중에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걸거부스럼을 내지 않을까. 오히려 있는 조직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규제를 할 때는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피해를 느끼지 못하게 과학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안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